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미에 나섰고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적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늘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 안보 공약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3월에 나름대로 야당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 우선 큰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윤 대통령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안보 부분, 북핵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한반도 안보의 위협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안보 공약을 완전히 이제 실현하고 종지부를 찍는 완성체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는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 전략적인 동맹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구상대로 이제 차근차근 나간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부분도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의 경제적인 피해 뭐 이런 부분 우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불식이라도 시키듯이 이번에 가서 첫날부터 넷플릭스한테서 25억 달러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뤄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수적으로는 나름대로 그 국빈 만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또 다양하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미 상하원에서의 합동 연설 때는 영어 연설을 했는데 뭐 야당에서는 사대주의가 어떻다 뭐 이런 공격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유학 한번 안 갔던 대통령이 토종 영어 실력 뭐 유창하게 잘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이 70년대 유행을 했던 돈 맥클린의 뭐 아메리칸 파이라는 그렇죠. 이런 팝송 같은 것도 재유행시키고 나름대로 아주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그런데 야당에서 호갱이 어떻다, 빈수레가 어떻다, 뭐 빈손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경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존 동맹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안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앞서 말씀을 다 하셔버렸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회담은 빈손 회담이었고 빈수레가 참 요란했다. 이렇게 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안보 분야에 관련돼서는 스스로가 이게 제대로 된 이 핵 확장 억제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지금 증명했지 않습니까? 김태호 차장이 핵 공유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즉각 그걸 부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도 전에 백악관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반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큰 외교적인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번에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만은 넷플릭스에 관련돼서는 많은 또 이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중추의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지 않습니까?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했거든요.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금 모든 그 지역에서 이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59억 달러를 유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7조 정도, 7조 9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이 규모를 계속 지금 133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33조를 주고 미국으로부터 지금 7조를 가져온 겁니다. 7조 9천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17배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큰 그 차이, 경제적 실익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적으로 도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항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국가 정상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핵 억제에 관련돼서 안보적인 측면도 핵 공유와 관련된 양국 간의 이견 문제가 노출돼서 그 큰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지만 매우 좀 영업이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청 문제에 대해서 입도 한마디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 최대 성과로 단연 워싱턴 선언을 꼽았습니다. 이 북한 핵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명시했고 핵 협의 그룹도 만들기로 했는데 다만 핵 공유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말 내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표현은 그 전에도 저희들 이제 가끔 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썼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그런데 김태호 차장이 이제 사실상의 핵 공유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표현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게. 나토도 이제 다자간에 나토는 이제 5개국의 유럽 나토의 5개국의 핵무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핵 공유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핵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다른 나라에는 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 이런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말은 틀렸지만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부분을 의미 전달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도 한국식 핵공유 정도는 쓸 수가 있을 정도의 이번에 성과는 왔다. 예.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핵협의 그룹이라는 그런 이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라고 하더라도 그 핵무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행에는 우리 한국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나토가 나토식 핵공유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예. 우리도 한국식의 핵공유라는 말은 충분히 써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제 언론 출신 저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호갱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갖고 가던데 저도 호갱이란 말은 저희들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러보면 호구라는 말인데 저는 뭐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간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호구 노릇을 했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북한은 김여정이한테 엄청나게 무자비한 단어들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겁먹은 개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점점 더 지금 민주당과 그 과거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단어 선택을 하는 거 보면 김여정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갱이란 말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따로 한번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갔던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7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갖고 왔다라고 해서 오히려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어디 얼토당토하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저주, 비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저희들도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국민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주어 논쟁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에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될 대통령실의 해명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통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런 상황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핵 공유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윤 대통령이 나토식 핵공유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를 보십시오. 협의의 주체는 이번에 우리가 정례화하기로 하는 핵 협의 그룹, 협의 주체는 차관복급입니다. 근데 나토는 장관급이거든요. 차이가 4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략사전의 배치에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지금 전술핵을 5개 국가에 이미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상시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토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작은 성과를 너무 크게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하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나토와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큰 문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결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평화는 어디 가고 대화는 어디 가버린 것입니까? 대화와 평화와 군사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찾아야 될 시기에 한쪽밖에 계속 얘기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공하길 바랬는데 오죽 이렇게 빈손회담이 되니 저희들로서는 이런 문제를 야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쨌든 워싱턴 선언으로서 전략적인 안보 동맹으로서 대북 확장 억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는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 가치 동맹으로 격상을 시켰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미일까지는 이렇게 동맹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건 지금 나름 현재 국제 정세가 그런 식으로 변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또 이제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진중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제 국제 정세가 나름 신냉전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네. 부분에서 북방의 북중러라든지 이쪽들이 또 이쪽에 자유진영에서 이제 남방의 연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진 계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이 자유진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자유진영에서는 군사적 지원을 28개국이 지금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푸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또 자유진영에 또 나름대로 이 국격과 국력에 맞게 자유진영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 목소리를 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시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반도의 이런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윤 교수 말씀하셨던 그런 대화와 평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대화와 평화를 원하더라도 우리가 주변 강대국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의 가치 저자세와 굴종과 굴욕이다 이런 욕을 안 먹는 그런 자존심 있고 중심 잡힌 그런 외교를 하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런 대중국, 대러시아 네. 발언들이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 저를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잠이 안 온다.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경제인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과 일방적인 균형 외교에서 완전히 탈피한 일방 외교를 계속 하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그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절대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러시아와 중국과 특히나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지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에 계시는 제 지인에게 전화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불안하다. 불안한 날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철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과는 많은 관계들이 좀 진척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방 외교를 통해서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면 미국에 가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많은 투자를 유치한들 러시아와 중국하고 관계가 어두워지면서 잃어버린 것이 더 많으면 그것은 국익적으로는 잃어버린 것도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외교 문제에 관련돼서 꼭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보실장도 안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의 최고의 그 헤드쿼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보이질 않고 김태호 차장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 운영하는데 많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구심이 안 되십니까? 장관이 한 번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한번 우리가 의미를 좀 되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던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모든 수사를 다 받겠다 그리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이제 금액 외에 다른 이 돈봉투 사건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 좀 수사를 확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들이 밝혀지면 밝혀진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 압수수색은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이미 아무것도 없는 과거에 있었던 그 흔적들이 전혀 없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속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 시즌2 같다 보인다 그런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요. 반면 송 전 대표는 언론에다가 물국 필반이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도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방탄으로 쭉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또 송영길 전 대표도 거기에 또 그 올맞는지 그런 비슷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어제 그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이라든지 사무실뿐만 아니고 또 후원인격인 또 여의도에 있는 그 후원의 사무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흔적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뭐 경제연구소인가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법원이 그런 식으로 또 압수수색을 영장을 내준 걸 보면 그 부분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의 후원금이 2021년도 전당대회 캠프 쪽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을 거다라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됐다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 때문에 9명, 송영길 캠프의 9명,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 2명, 나머지 보좌관하고 각 내부 감사까지 해서 9명에 대한 혐의는 이제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9명의 혐의뿐만 아니라 최종 종착점이 송영길 대표라고 보고 송영길 대표의 혐의,
실제로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에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내구 감사 이야기 육성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021년 4월 10일 녹취 파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송영길 대표가 본인보다도 강내구 감사가 원래 이제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조달을 했는데 8천만 원보다도 더 많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많은 돈을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조달을 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정당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도 이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는 곧 뭐 보좌관을 비롯해서 윤관석 의원까지 해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검찰 출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검찰 출두 이야기를 하질 않더라도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거치고 나면 소환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쇄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당원 당규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안으로 네. 이 대의원제 축소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견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 뭐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뭐 이러한 문제가 있기 전부터 과거와 달리 당원 수, 특히나 권리당원 수가 이제 거의 200만에 육박하면서 전당대회의 그 룰 자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너무 크게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돈봉투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지목되면서 그런 대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가부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이제 그 당내 정치를 한 당내 선거 과정 속에서 돈이 전혀 필요 없는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물급필반 얘기를 하셨는데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으로 가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 예. 지금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너무 극에 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을 받았던 사안이 이제 녹취록까지 다 공개됐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잘 듣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들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쇄신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돈봉투 의혹의 구체적인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말하는 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의견을 네. 모으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걸 정광석화처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훗날 후에 또 다른 또 분란이 생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계속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의원제 축소안 이거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어차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뭐 사후 약방문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민주당이 말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탄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폐청산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 거의 단독 플레이로 지금 거의 5년을 지내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로남불이다, 윗선이다라고 해서 정권의 성격이 규정이 돼버리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뿌리부터 썩어 나가는 거를 본인들이 모르면서 그렇게 지내온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런 돈봉투 사건 같은 것도 났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선관위에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전당대회 선거 관리를 그렇게 안 맡기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정부패 스캔들로 이렇게 옮겨가 버렸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보면 민주당의 그런 윗선, 내로남불, 오만 이런 성격들이 이런 이제 이런 부정부패 사건들을 낳게 됐던 그런 원인인데 이제 와서 대의원제가 어떻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헌을 바꾼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당헌 안 지켜왔지 않습니까? 당헌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당헌 예를 들어서 성비위 사건 성추문 가지고 해서 그만둔 사람들은 무공천하겠다고 해놓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공천을 해가지고 그냥 큰 표차로 그냥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당직자라고 하면 당헌 80조에 분명히 기소 즉시 당직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초를 했다. 그렇게 위선과 오만으로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그 구름으로 떨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우선 일단 설화로 무리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관심인데 5.18 민주화운동 전에 징계를 하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5.18은 작년에도 의원 전원들하고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5.18 그 광주로 다 전원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곧 다음 달 되면 이제 5월 18일이 되니까 그런 행사들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 윤리위도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을 했고 하니까 이제 그 절차를 밟아 나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재원 의원 설화 때문에 그건 이제 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징계에서는 확실하게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해 나갈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아직 결단을 하질 않으니까 윤리위에서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 본인 스스로 이제 윤리위에 조사를 자청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 이야기는 북에서 온 사람이라서 이제 역사관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윤리위에서 아마 처리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요. 네, 그 비판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져야 될 비판에 대해서 함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가 박순자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천 헌금을 받으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유감이다, 입도 뻥끗 안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시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이 되겠죠. 민주당에서 김연아 의원 얘기만 하면 물타기 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사과를 안 하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가져가실 건지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의 이번에 사건에 대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과정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가 벌써 50일이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징계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계속 받고 계시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악재라고 될 수 있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평가해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상곤 대구아이대 특임교수님과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